저는 지금 72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마음이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젊은 날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20살 무렵 저는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과 남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가족끼리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한 밥상 앞에 둘러앉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저는 장녀였기에 부모님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 앞가림보다는 집안일과 농사일에 힘을 보태며 살았습니다. 25이 되던 해 저는 지금은 고인이 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촌 오빠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두세 번 얼굴을 본 뒤 집안끼리 상의하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상상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저는 제 남편이 성실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믿고 따라갔습니다. 결혼 초반에 우리는 자그마한 방 한 칸에서 시작했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모난 구석 없이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처자들을 낳았을 때 저는 27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 아이만은 고생 없이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도 태어나고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아이 둘을 등에 업고 살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연탄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살다 보면 제가 어디까지 제 자신인지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책임감이 있었고 술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자리를 다지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몸보다 남편 도시락과 아이들 내복이 더 중요했고 저는 제 생일이나 취미 같은 것은 처음부터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저는 동네 분식집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며 허리보다 손이 빨리 움직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벌어들인 돈은 모두 아이들 학원비, 학용품에 쓰였고 저는 제 옷 한 벌도 쉬이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저는 그 종이를 밤새 바라보다가 괜히 웃음이 나곤 했습니다. 남편은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런 날이면 말없이 과일 한 봉투를 들고 들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가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식의 기쁨 표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50을 앞두고 지병이 생겼고 몇 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나이 48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70이 된 듯 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대학을 준비했기에 저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울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학비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남편 몫까지 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제 삶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로 아이들 졸업과 취업까지 길게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둘째도 군대를 다녀와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숨을 좀 돌릴 수 있는가 싶었지만 막상 집에 혼자 있으니 기쁨보다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그 공허함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로서 할 일을 끝냈으니 이제는 아이들이 앞만 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58이 되었을 때 작은 전담 몇 평과 남편이 남긴 적금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언젠가 아이들 몫이 되리라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도 그걸 제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삶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고 저는 누구에게도 귀하게 불리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남았고 두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 하나만은 제 마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의 첫 인사와 눈빛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후 달라진 가족 분위기.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저는 마음을 곧게 세우고 웃었습니다. 제 집에 새로운 식구가 오는 일이라 생각했고 저는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따뜻한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저에게도 귀한 손님이자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운 평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명절에 전을 부치고 작은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기특하여 이것저것 싸주고 싶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고, 계절이 바뀌면 내복을 사서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부부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제게 익숙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말에 아들 집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저는 냉장고 안이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아 장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달걀과 채소를 정리하고 김치통을 옮기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한 것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미안하다고 말하고 식탁 위에 얹은 장바구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방문 일정을 꼭 물었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 끝은 늘 바빴습니다. 저는 전화를 줄였고 문자를 드물게 보냈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만 보냈습니다. 밥은 잘 드시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저는 그런 말들로 제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을 차리기 전 사소한 말이 오가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한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식구라는 말에 평생을 묶어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이 따로 움직일 수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의 말은 제 믿음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고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컸습니다. 접시를 닦는 제 손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서는데 제 발이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 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말을 줄였습니다. 아들이 안부를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제가 평생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더 묻지 않습니다. 저는 묻지 않는 평온을 원했습니다. 실제로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며느리와 다시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면 내가 조금 더 물러나겠다고. 내 생활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이 동의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몫의 거리를 더 넓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아들과도 자주 부딪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늘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로 저는 제 상처를 덮었습니다. 저는 그 말로 제 외로움을 감췄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며느리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문장을 이불 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의 무엇이든 상관없이 저는 제가 나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이 서늘했지만 다른 한켠은 오래 묶인 끈이 풀리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작은 흑백 사진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상장과 각종 영수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종이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며 내가 이 길을 얼마나 오래 걸어왔는지 떠올렸습니다. 저는 식구라는 단어를 위해 청춘을 묶어두었고 늘 뒤에서 밀어주며 살았습니다. 그 단어가 더 이상 저를 불러주지 않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손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떨린 글씨였고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제 하루의 작은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 입맛에 맞는 과일을 조금 샀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치과 치료를 시작했고 안경 도수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나를 위한 지출이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라디오를 틀고 사연을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여전히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를 둔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일은 미워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둠으로써 저는 필요할 때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온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온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며느리의 말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온도로 저 자신을 감싸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남도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며칠이나 지났는지 세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달력 숫자는 제 마음을 자꾸 자극했습니다. 저는 달력 대신 창밖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숫자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빛으로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계절이 바뀌고 저는 비로소 제 마음의 소리를 똑바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이고 여전히 사람이다. 나는 외면을 받았지만 내 삶을 버리지는 않겠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쓰고 또 썼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조용한 결심과는 달리 가족의 분위기는 다시 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는 말이 되지 않았고 말이 되지 않은 사이엔 침묵이 자랐습니다. 침묵은 곧 거리였고 거리는 다시 냉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냉기가 며느리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들의 서툰 마음과 저의 오래된 방식도 거기 함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 잠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과제는 아직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제를 언젠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집과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서류 몇 장으로 측정되는 일은 슬펐지만 저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책임진다고 적은 그날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제 결심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마음. 며느리의 그 한마디 이후 저는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아이들이 제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울타리 안에 저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세운 사람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마주 앉으면 표정부터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괜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 말투가 무겁다거나 지나치게 간섭처럼 들리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저는 말을 고르느라 말수를 줄였고 차를 마시는 동안 컵만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많지 않았고 조용함 속에 서로의 호흡만 흘렀습니다. 큰아들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 힘들다고 넋두리를 하기도 했고 제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이후부터 아들은 중간에 낀 사람처럼 말끝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음 쓰지 말라고 하면 저는 곧바로 제 마음을 접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마음보다 남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둘째는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끔 안부 전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소식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둘째에게 괜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러놓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지운 적이 수십 번은 됩니다. 제 속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부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익혀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불을 켜지 않고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불을 켜는 것조차 귀찮아서가 아니라 조용한 어둠이 차라리 제 마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는 반찬 몇 가지와 물 한 병만 들어있고 식탁 위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 소리만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지나가면 저는 그 소리를 사람 목소리처럼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 오래전 남편이 숨을 고르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냄새처럼 새어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에서 느끼며 살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놓는 날도 많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저는 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어떤 이는 자식에게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마다 어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쥐고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마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음식 준비 이야기를 나누다 잠깐 말이 겹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말해라.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계시면 돼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제 역할이 없다는 뜻을 읽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고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미 가족 바깥에 서 있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시장 골목을 한참 걸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고 생선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내리는 빗소리처럼 주변의 소음이 제 마음을 무겁게 적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출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던 것이 그리 과했던가? 하지만 그 질문은 대답도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일은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잃으면 제 삶도 잃는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더 조용히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기보다 거리로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점점 연락을 줄이자 처음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말아라. 나는 잘 지낸다. 그런 말 몇 번에 아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섭섭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은 전쟁터 같고 저는 그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를 접으려 하는가. 그런 질문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저는 서서히 제 생활의 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대신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깊어진 대신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식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마음이 더는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식는 것은 끝이 아니라 보호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입과 주름은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예전보다 흐려졌고 볼살은 홀쭉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낯설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굴이야말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지쳐있지만 버텨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내가 정리해야겠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나답게 갈무리해야겠다. 저는 그 결심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생각이 어느 순간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할지 내가 정한다. 이 말은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가 아니라 제가 쥐고 써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안의 결심과 마주한 첫날을 아주 조용히 넘겼습니다.